옥부는 아파트 복도의 서늘한 정적 속에 서 있었다. 손에 든 반찬 가방 안에서는 갓 끓인 소고기 무국이 담긴 통이 기분 좋은 온기를 내뿜고 있었고 갓 무친 겉절이의 매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옥부는 습관적으로 802호의 디지털 도어락 위로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이 익숙한 번호들을 차례로 누르려던 찰나 그녀의 동작이 허공에서 멈췄다. 비밀번호를 누르기도 전에 눈에 들어온 것은 번호판 위를 덮고 있는 낯선 은색 덮개였다. 어머, 이게 뭐라니. 옥부는 당황하며 덮개를 밀어 올렸다. 하지만 손가락이 기억하는 번호를 눌러도 도어락은 날카로운 경고음만 내뱉을 뿐 굳게 닫힌 문은 열릴 기미가 없었다. 옥부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안방 드나들듯 드나들던 아들의 집이었다. 아들이 결혼한 지 벌써 1년, 옥분에게 이 집은 자신의 영토나 다름없었다. 직장 생활로 바쁜 며느리를 대신해 집안의 먼지를 닦고 냉장고에 빈틈이 생기지 않게 채워넣는 것이 옥분의 유일한 낙이자 삶의 증명이었다. 그런데 그 문이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었다. 옥부는 핸드폰을 꺼내려다 멈췄다. 지금 전화를 걸면 며느리 수진이 받을 것이 뻔했다. 수진은 늘 상냥했지만 그 상냥함 뒤에는 옥분이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이 서 있었다. 옥분은 문 앞에 서서 잠시 멍하니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아들 준우는 옥분에게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식당 일을 하며 키워낸 준우는 옥분의 인생 그 자체였고 그녀가 세상에 바친 가장 완벽한 재물이었다. 준우가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옥부는 자신이 세상의 모든 신에게 보상받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 수진이라는 낯선 여자가 그 곁을 차지하게 되면서 옥분의 견고한 신전에는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옥부는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다. 역시나 틀린 번호라는 비프음만 복도에 공허하게 울렸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와 함께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퇴근하고 돌아오던 수진이었다. 수진은 문 앞에 선 시어머니를 보고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특유의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어머 어머니, 오셨으면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수진아, 번호가 바뀐 모양이구나. 내가 하마터면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을 뻔했다. 옥분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뚝뚝 묻어났다. 수진은 도어락 덮개를 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죄송해요 어머니. 얼마 전에 보안업체에서 점검 나왔다가 지문 인식되는 걸로 바꾸라고 권해서요.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네요. 수진이 문을 열자 옥부는 기다렸다는 듯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하지만 거실의 풍경은 옥분이 기억하던 모습과 조금 달랐다. 그녀가 지난주에 사다 놓았던 거실 커튼이 사라지고 수진의 취향인 듯한 무채색의 린넨 커튼이 걸려 있었다. 옥분이 줄 맞춰 정리해 두었던 장식장의 인형들도 자취를 감췄다. 옥분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영토를 조금씩 침범하고 자신의 존재를 지워나가는 기분이었다. 어머니, 이 국은 제가 내일 아침에 준우 씨랑 잘 먹을게요. 매번 고생스럽게 이렇게 안 해오셔도 되는데. 수지는 반찬 가방을 받아들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은 옥분에게 이제 그만 오셔도 된다는 선언처럼 들렸다. 옥분은 주방 식탁 의자에 앉아 손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 소파 위에 놓인 준우의 가방으로 향했다. 저 가방 안에는 준우가 좋아하는 간식이 들어있을까? 준우의 양말은 구멍난 곳 없이 깨끗할까? 옥분은 당장이라도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점검하고 싶었지만 수진의 서늘한 시선이 그녀를 자리에 묶어놓았다.
옥부는 문득 자신이 다니던 절의 스님이 해주셨던 말씀을 떠올렸다.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 마음속에 자식이 하나님보다 부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당시 옥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고 우상이 된단 말인가. 하지만 오늘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옥부는 처음으로 그 말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녀는 준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준우를 통제하고 준우의 삶에 깊숙이 관여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수진이 내온 차가 식어가고 있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맴돌았다. 옥부는 문득 수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수진은 옥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작은 우주를 지키고 싶어 할 뿐이었다. 그리고 옥부는 그 우주에 허락 없이 발을 들이려 하는 침입자였다.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피곤할 텐데 쉬어라. 나는 이만 가보마. 더 계시다 가시지 그러세요, 어머니. 준우 씨 곧 올 텐데. 아니야, 준우 오면 둘이 오붓하게 밥 먹어라. 나까지 있으면 너희 불편하지 않겠니? 옥부는 수진의 배웅을 받으며 현관을 나섰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지문 인식이 되는 최신식 도어락은 옥분의 존재를 완벽하게 차단하며 육중한 소리를 냈다. 옥부는 아파트 화단을 지나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준우라는 거대한 우상이 그녀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40년. 옥부는 이제 그 우상의 그림자에서 조금씩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아들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구원하는 일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부는 시장 가판대에서 우연히 작은 책 한 권을 발견했다. 제목은 우상 끊기. 옥부는 홀린 듯 그 책을 집어들었다. 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았다. 낮에 시장에서 샀던 작은 책, 우상 끊기가 가방 옆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창밖에서 흘러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책 표지를 희미하게 비추었다. 옥부는 돋보기를 꺼내 쓰고 책장을 넘겼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활자들이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혔다. 당신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그 헌신이 사실은 상대를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의 위장은 아닙니까? 상대의 독립을 방해하면서 그것을 배려라고 우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옥부는 책을 덮고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낮에 보았던 아들 집의 은색 도어락 덮개가 떠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보안 장치가 아니었다. 어머니, 여기까지예요. 더는 들어오지 마세요라는 며느리의 소리 없는 비명이었다. 옥부는 평생 아들 준우를 위해 살았다고 자부했다. 남편이 죽고 식당 일을 하며 손등이 터져나가도록 무리를 할 때도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준우라는 존재였다. 준우는 그녀의 보상이었고 옥분이라는 인간이 이 세상의 존재에도 좋다는 허가증과 같았다. 하지만 책은 말하고 있었다. 자식을 인생의 중심에 두는 순간 자식은 신이 되고 부모는 그 신을 모시는 사제가 된다고. 사제는 신이 자신의 곁을 떠나거나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옥부는 자문했다. 나는 준우가 행복하길 바랐던가 아니면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행복하길 바랐던가. 그 시각 802호의 수진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수진은 옥분이 두고 간 소고기 무국을 냄비에 옮겨 담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국물은 정성이 가득했지만 수진에게는 그것이 마치 족쇄처럼 느껴졌다. 결혼 전 수진은 자신만의 취향과 질서로 가득 찬 공간을 꿈꿨다.
하지만 결혼 후 옥부는 수시로 집을 드나들며 수진이 정해둔 위치를 바꾸고 그녀가 고른 물건들을 촌스럽다고 타박했다. 준우 씨, 어머님께 비밀번호 바꾼 거 잘 말씀드렸어? 침실로 들어온 수진이 남편에게 물었다. 준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였다. 말씀드리려 했는데 엄마가 너무 서운해하실까봐. 수진아, 엄마한테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니야. 나를 키워낸 훈장 같은 곳이지.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해? 준우 씨, 나도 이 집의 주인이야. 어머니가 냉장고 속까지 뒤지고 내 속옷, 서랍 위치까지 바꾸시는 걸 언제까지 훈장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해? 나도 내 삶을 통제하고 싶어.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수진에게 시어머니의 사랑은 침범이었고 그녀가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는 혼돈이었다. 수진이 도어락 번호를 바꾼 것은 시어머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기 자신을 구하고 싶어서였다.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최수진이라는 인간의 우주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어벽이었던 셈이다. 다시 옥분의 방. 옥분은 거실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40년 세월이 핥히고 간 주름진 노파가 서 있었다. 옥분은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지난 수십 년간 옥분은 거울을 보지 않았다. 대신 준우의 얼굴을 보았다. 준우의 얼굴이 환하면 자신의 인생도 빛나는 것 같았고 준우의 얼굴이 어두우면 자신의 삶도 실패한 것 같았다. 그녀는 준우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 사랑해왔던 것이다. 우상을 끊어내는 과정은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간 자리에야 비로소 당신의 진짜 살이 돋아납니다. 책의 구절이 다시금 뇌리를 스쳤다. 옥부는 부엌으로 가 며느리가 싸준 남은 반찬통을 꺼냈다. 며느리가 준 것은 자신이 해간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마른 반찬이었지만 옥부는 그것을 천천히 씹어 삼켰다. 며느리의 맛, 며느리의 질서가 담긴 음식이었다. 옥부는 그 맛이 낯설면서도 담백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강요했던 진하고 걸쭉한 맛과는 전혀 다른 깔끔한 독립의 맛이었다. 옥부는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준우 엄마가 아닌 박옥분으로서 할 일을 적어보았다. 802호 방문 줄이기. 며느리에게 전화하기 전 3번 생각하기. 내가 진짜 좋아했던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첫 번째 항목을 적을 때 손이 떨렸다. 그것은 40년 된 신전을 허무는 첫 번째 망치질이었다. 옥부는 깨달았다. 자신이 며느리와 줄다리기를 했던 것은 아들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없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기 두려웠기 때문임을. 창밖으로 새벽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옥부는 이제 막 자식이라는 거대한 우상의 발밑에서 빠져나와 자신의 좁고 외로운 방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서글프지만 장엄한 독립의 시작이었다. 802호의 도어락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지만 옥분의 마음속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자기 자신을 향한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아들 집의 비밀번호가 바뀌고 일주일이 흘렀다. 옥분에게 이 일주일은 40년 세월보다 길고 잔인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집어들고 아들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를 고르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었다. 아침 먹었니? 오늘은 비가 온다니 우산 챙겨라. 어제까지만 해도 당연했던 그 문장들이 이제는 며느리의 영토를 침범하는 무례한 화살처럼 느껴져. 옥부는 차마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옥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802호 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우상 끊기 책에서 말한 살점을 도려내는 고통이 바로 이런 것일까? 가슴 한복판이 뻥 뚫린 듯 찬바람이 숭숭 드나들었다. 아침 10시, 평소라면 장바구니를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을 시간이다. 옥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출복을 챙겨 입다가 이내 소파에 주저앉았다. 며느리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기 때문이다. 어머니, 여기까지예요.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에 꽂힌 낡은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에는 준우의 100일 사진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옥분의 모든 생애가 준우의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옥분은 깨달았다. 지난 40년 동안 자신은 단 한순간도 박옥분으로 산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녀는 늘 준우의 입맛으로 요리했고 준우의 시간표로 잠들었으며 준우의 성취로 숨을 쉬었다. 준우는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시야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기도 했다. 그래, 나도 내 일을 찾아야지. 옥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 근처 복지관으로 향했다. 무엇이라도 배워야 이 지독한 금단 현상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복지관 게시판에는 댄스, 스포츠, 바둑, 영어 회화 등 수많은 강좌가 붙어 있었지만 옥분의 시선이 머문 곳은 구석진 곳에 붙은 초급 서예반이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먹물로 글자를 새기는 일. 그것은 어쩐지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까만 먹물 속에 가라앉히는 일처럼 보였다. 붓을 잡은 옥분의 손은 사정없이 떨렸다. 평생 주방 가위와 칼, 무거운 냄비를 들었던 손이었다. 하지만 붓은 그 어떤 것보다 무거웠다. 먹물을 듬뿍 머금은 붓끝이 화선지에 닿자마자 시커먼 얼룩이 번져나갔다. 박옥분 씨, 마음이 너무 급해요. 붓은 쥐는 게 아니라 모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앞서가면 글자가 무너져요. 강사의 지적에 옥부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모신다는 말. 평생 아들을 모시고 살았던 그녀였다. 그런데 정작 하얀 종이 한 장 앞에서는 자신의 마음 하나 모시지 못해 글자를 망치고 있었다. 옥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다시 붓을 세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우상 끊기의 한 구절을 되뇌었다. 상대를 놓아주는 것은 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빛날 수 있는 공간을 비워주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며느리 수진이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준우 씨가 어머니 연락이 뜸하다고 걱정하길래 전화드렸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경계심 대신 낯선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옥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당장이라도 너희 집 비밀번호 때문에 서운해서 그랬다고 쏟아내고 싶었지만 옥부는 붓을 잡을 때처럼 마음을 가라앉혔다. 아니야, 나도 이제 내 공부 좀 시작해 보려고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서예를 배우는데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네. 어머, 서예요? 어머니랑 참 잘 어울려요. 준우 씨한테도 전해줄게요. 아, 그리고 어머니. 수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 저희 이번 주말에 이사한 기념으로 집들이 할까 하는데 정식으로 초대하고 싶어서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꽃 사다 놓을게요. 초대라는 단어. 옥부는 그 단어가 생소했다. 예전에는 당연히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던 곳에 초대를 받아 가야 한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씁쓸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다.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비로소 자신이 그 집의 주인 행세를 하던 침입자에서 귀한 손님으로 대접받게 되었다는 뜻임을. 주말 옥부는 정성껏 쓴 서예 연습지 한 장과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802호로 향했다. 문 앞에 은색 도어락 덮개는 여전했지만 이제 옥부는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앞치마를 두른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집안에서는 옥분의 진하고 눅진한 국 냄새 대신 상큼한 샐러드 소스 향과 고소한 파스타 냄새가 났다. 옥분은 자신이 해오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수진의 식탁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것은 옥분이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던, 하지만 준우가 이제는 일상으로 받아들인 새로운 세계였다. 옥분은 자신이 가져온 화분을 베란다 한쪽에 놓았다. 수진아, 이 꽃은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는단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다가 흙이 말랐을 때 한 번씩만 주면 돼. 사람 사이도 그런 거 아니겠니? 옥분의 말에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보이지 않는 줄이 처음으로 느슨하게 풀어지는 순간이었다. 옥분은 식탁에 앉아 며느리가 내온 낯선 음식을 천천히 음미했다.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시렸지만 하얀 화선지 위에 처음으로 반듯한 가로액 하나를 그어 넣은 듯한 묘한 해방감이 옥분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 우상은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서 있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를 한 인간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사라지는 것임을 옥분은 비워진 식탁 위에서 배우고 있었다. 초대를 받아 다녀온 집들이 이후 옥분의 일상은 기묘한 고요함 속에 침잠했다. 복지관 서예실에서 먹을 갈 때면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옥분의 귓가를 채웠다. 옥분은 더 이상 802호의 냉장고를 걱정하지 않았고 아들의 퇴근길 지하철이 붐빌까봐 안절부절 못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평화라기보다 차라리 지독한 인내에 가까웠다. 40년간 온몸을 휘감고 있던 거대한 넝쿨을 하나씩 걷어내자 그 아래 드러난 살갗은 찬바람에 쓰라리고 시렸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생겼다. 옥분이 우상을 끊어내기 위해 뒷걸음질 치자 오히려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한 것은 아들 준우였다.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어디 아픈 거야? 화요일 저녁 예고 없이 찾아온 준우의 목소리는 서운함이 가득했다. 옥분은 붓을 씻다 말고 핸드폰을 귀에 댔다. 예전 같으면 우리 아들 목소리 들으니 살 것 같네라며 들떠했을 옥분이었지만 지금은 우상 끊기의 구절을 주문처럼 되뇌었다. 상대가 당신의 부재를 허전해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를 길들여왔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독립은 결핍의 시간을 견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픈 데는 없다. 그냥 서예 배우는 게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너도 바쁠 텐데 뭐하러 전화했니? 아니, 엄마가 반찬도 안 해다 주고 연락도 뜸하니까 수진이도 눈치 보는 것 같고. 엄마 혹시 우리 비밀번호 바꾼 것 때문에 화난 거야? 옥분은 잠시 침묵했다. 처음엔 화가 났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화가 아니라 당이었음을 안다. 옥분은 젖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준우야, 비밀번호는 너희가 정하는 게 맞다. 그게 너희 집이고 너희 삶이지. 나는 이제야 내 집 번호를 제대로 외우고 사는 기분이다. 그러니 걱정 말고 수진이랑 재밌게 지내라.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편이 뻐근했다. 아들의 서운함은 옥분에게 일종의 마약과 같았다. 나 없이는 안 된다는 확인, 내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안도감. 옥분은 그 달콤한 유혹을 떨쳐내기 위해 다시 화선지를 폈다. 하지만 오늘따라 글자가 자꾸 삐쳐나갔다. 옥분은 깨달았다. 우상을 끊어내는 일은 나 혼자만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린 상대가 던지는 그 끈질긴 밧줄까지도 외면해야 하는 처절한 싸움이라는 것을. 그 주 목요일 옥분은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다. 수진이었다. 수진은 옥분에게 먼저 차 한잔하자며 연락을 해왔다. 카페 자리에 앉은 수진의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다. 어머니, 사실 요즘 마음이 참 복잡해요.
수진이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준우 씨가 요즘 부쩍 예민해졌어요. 어머니가 예전처럼 챙겨주시지 않으니까 마치 제가 어머니를 못 오게 막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우리만의 질서를 갖고 싶었던 건데 그게 준우 씨한테는 결핍이 됐나 봐요. 옥부는 수진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다. 젊은 날의 자신이 보였다.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눈치를 보며 주방에서 숨죽여 울던 박옥분. 그때 옥부는 다짐했었다. 나는 나중에 절대로 저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세월은 옥분을 자신이 가장 혐오하던 모습으로 빚어놓았다. 옥부는 수진의 마디 굵은 손을 덮어 잡았다. 수진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준우를 너무 나약하게 키운 탓이야. 내가 준우의 신노릇을 하며 살았거든. 모든 걸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결정해주고. 그래서 준우는 아직도 엄마라는 그늘이 없으면 햇볕에 데일까봐 겁을 내는 어린애인 게야. 옥분의 고백에 수진의 눈이 커졌다. 옥분은 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내가 요즘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거기 그러더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묶어두는 게 가장 큰 죄라고. 나는 지금 준우를 묶고 있던 줄을 끊는 중이다. 그러니 준우가 휘청거리는 건 당연한 일이야. 내가 그 곁에서 조금만 견뎌다오. 준우가 제 발로 서는 걸 기다려주는 게 이제 내가 할 일이고 내가 도와야 할 일이다. 수지는 옥분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부라는 날 선관계 이전에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성으로서의 연대감이 피어오르는 순간이었다. 수지는 옥분이 배우고 있다는 서예 연습지를 보여달라고 했다. 옥분은 쑥스러운 듯 화선지를 꺼내 보였다. 그곳에는 비울 허자가 수십 번 적혀 있었다. 어머니, 이 글자 참 예뻐요. 비어있다는 게 이렇게 힘있는 글자인 줄 몰랐어요. 수진의 칭찬에 옥분은 소년처럼 웃었다. 그날 두 사람은 준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각자가 좋아하는 꽃 이야기, 수진이 직장에서 겪는 고충, 옥분이 젊은 시절 좋아했던 소설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줄다리기가 아닌 같은 방향을 보고 걷는 산책과 같았다. 옥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우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준우야, 오늘 수진이랑 차 마셨다. 내 처가 참 생각이 깊더구나. 내 걱정은 말고 수진이 마음부터 잘 살펴줘라. 엄마는 오늘 글자가 아주 잘 써지는구나.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길에 망설임이 없었다. 옥분은 이제 알았다. 우상을 끊어낸 자리에는 미움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나 자신을 향한 존중이 깃든다는 것을. 옥분의 가슴 속 신전은 이제 무너진 잔해를 치우고 그 위에 소박하고 단단한 자신만의 집을 짓기 시작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옥분의 눈에는 이제 별들의 간격이 보였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서로의 빛을 존중하며 떠있는 별들. 옥분은 그 별들의 질서를 닮아가기로 했다. 복지관 서예실의 묵향은 이제 옥분에게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매일 아침 벼루에 먹을 가는 행위는 옥분에게 일종의 의식이었다. 검은 먹이 물과 섞여 진득한 빛을 내뿜을 때마다 옥분은 자신의 마음속에 엉겨붙은 해묵은 집착들도 함께 갈려나가길 기도했다. 강사는 옥분의 글씨가 몰라보게 단단해졌다며 다가올 복지관 전시회에 작품을 하나 출품해보라고 권했다. 박옥분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적힌 낙관이 찍힐 작품. 옥분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설렘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하지만 시련은 가장 찬란한 기대를 품었을 때 찾아왔다. 전시회 출품작을 위해 정중동이라는 글자를 써내려가던 오후였다. 갑자기 왼쪽 가슴 뒷부분이 찌르는 듯
아파오더니 숨이 턱 막혔다. 붓을 쥐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며 검은 먹물이 화선지 위로 눈물처럼 떨어졌다. 옥부는 책상을 짚고 간신히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고 식은 땀이 비오듯 흘렀다. 순간적으로 뇌리를 스친 것은 아들 준우의 얼굴이었다. 준우야. 준우야, 엄마가 좀 이상하다. 본능적으로 핸드폰을 향해 손을 뻗었다. 단축 번호 1번을 누르면 아들이 달려올 것이고 며느리 수진이 사색이 되어 병원 수속을 밟아줄 것이다. 그것은 평생 옥분이 누려온 모성이라는 이름의 특권이자 자식을 우상으로 섬긴 사제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화면에 닿기 직전 옥분은 멈췄다. 책상 위에 펼쳐진 우상 끊기의 한 구절이 환영처럼 떠올랐기 때문이다. 당신이 고통의 순간에 가장 먼저 찾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그 이름이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만든 우상입니까? 진정한 독립은 자신의 고통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오롯이 신 앞에 홀로 마주서는 용기에서 완성됩니다. 옥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가방 안에서 상비약을 찾아 입에 넣었다. 그녀는 아들을 부르는 대신 119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까지 옥부는 혼자였다. 서예실의 정적 속에서 옥부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외롭고도 무서운 소리였지만 동시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간섭도 없이 홀로 내딛는 발걸음 소리 같기도 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침대 위에서 옥부는 정밀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가벼운 협심증 증상이었고 며칠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연락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옥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 발로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입원실 천장을 바라보며 옥부는 생각했다. 예전 같았으면 병원 복도가 떠나가라 아들을 부르고 며느리가 가져온 죽이 식었다며 투정을 부렸을 것이다. 아들의 걱정하는 눈빛을 확인하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받으려 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옥부는 고요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은 아들 집 베란다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깊었다. 그녀는 준우라는 작은 창문을 통해서만 세상을 보느라 이 거대한 우주의 아름다움을 잊고 살았던 것이다. 다음 날 오전 어떻게 알았는지 수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준우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는 옥분의 부탁을 복지관 직원이 수진에게 몰래 전달한 모양이었다. 수진은 헐떡이며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어떻게 이 지경이 되도록 말씀을 안 하세요? 준우 씨가 알면 난리가 날 텐데. 옥부는 수진의 손을 잡고 인자하게 웃었다. 수진아, 앉아라. 준우한테는 끝까지 비밀로 해다오. 이건 내가 넘어야 할 강이야. 내 아픔을 준우에게 나눠주는 건 쉬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준우는 영영 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 나 또한 준우를 붙잡는 줄을 놓지 못할 테고. 수지는 옥분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을 읽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초월에 가까운 기운이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아니야. 간병인 구했으니 너는 가서 일 보렴. 수진아, 나는 평생 내 몸이 아픈 걸 핑계로 준우의 마음을 묶어두고 살았다. 아프다는 핑계로 오라고 하고 서운하다는 핑계로 붙잡아두고.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구나. 나는 이제 박옥분으로 아프고 박옥분으로 나을 거다. 수지는 옥분을 위해 정성껏 깎아온 사과 접시를 내려놓았다. 예전에 옥분이었다면 사과 껍질이 두껍다느니 모양이 예쁘지 않다느니 한마디를 덧붙였을 텐데
지금의 옥부는 그저 고맙다며 사과 한 조각을 천천히 씹어 삼켰다. 사흘 뒤 옥부는 홀로 퇴원했다. 병원 문을 나서는 그녀의 손에는 아들이 사준 값비싼 보약 대신 복지관 동료가 빌려준 시집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옥부는 먼지가 쌓인 거실을 천천히 닦아내고는 서예 도구를 정리했다. 그리고 전시회에 낼 작품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화선지 위에 그어진 선들은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도 날카로웠다. 먹물이 번진 자리마다 옥분이 깎아낸 집착의 부스러기들이 스며들어 있었다. 옥분은 자신의 가슴 통증이 준우 때문이 아니라 평생 준우를 품고 있느라 비대해진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음을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날 밤 옥부는 준우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대신 짧은 문자를 남겼다. 준우야, 엄마 오늘 컨디션이 아주 좋아서 일찍 자련다. 내일 전시회 준비하러 가야 하거든. 너도 푹 자라. 전화기 너머의 아들이 느낄 그 낯선 공허함조차 이제 옥부는 아들이 성장하기 위해 겪어야 할 성장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우상을 끊어낸다는 것은 상대가 나 없이도 완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는 고독한 신뢰였다. 옥부는 이제 그 고독한 신뢰의 강을 홀로 그러나 당당하게 건너고 있었다. 복지관 복도에는 묵향과 사람들의 온기가 뒤섞여 묘한 활기가 넘쳤다. 전시회 첫날 옥부는 평소보다 정갈하게 머리를 빗어 넘기고 아껴두었던 감색계량 한복을 꺼내 입었다. 가슴께가 여전히 가끔 뻐근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통증이 아닌 살아있다는 진동으로 받아들였다. 전시장 한 구석 수많은 작품들 사이에서 유독 시선을 끄는 화선지 한 장이 걸려 있었다. 그 위에는 옥분이 수만 번의 고뇌 끝에 길어 올린 두 글자가 단단하게 새겨져 있었다. 허공. 비어있으나 비어있지 않은 자리. 옥분은 그 글자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글자 끝머리에 찍힌 붉은 인중, 박옥분이라는 석자가 유난히 선명했다. 지난 40년 동안 그녀는 준우 엄마 혹은 준우네로 불리며 살았다. 그 붉은 도장은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영혼을 다시 찾아와 박아넣은 듯한 장엄한 마침표였다. 엄마, 여기 있었어? 뒤에서 들려온 준우의 목소리에 옥부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준우는 수진과 함께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아들의 얼굴엔 당혹감과 낯설미 교차했다. 준우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늘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닦거나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느라 안절부절 못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전시장 불빛 아래 서 있는 옥부는 준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위엄을 내뿜고 있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멋져요. 수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꽃다발을 건넸다. 수진은 알고 있었다. 이 글자 한자를 쓰기 위해 옥분이 자신의 심장을 얼마나 깎아내고 아들이라는 신전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걸어 나왔는지를. 수진은 시어머니의 작품 앞에 서서 한참을 머물렀다. 엄마, 이게 정말 엄마가 쓴 거야? 허공이라니. 내용이 좀 어렵네. 좀 더 밝고 좋은 말들도 많잖아. 만수무강이나 부귀영화 같은 거 말이야. 준우는 멋쩍은 듯 농담조로 말을 던졌지만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준우는 어머니의 글씨에서 자신이 알던 희생적인 어머니의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그곳엔 오로지 자기 자신과 대면한 한 인간의 고독한 투쟁만이 남겨져 있었다. 아들은 자신이 어머니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저 화선지 위에는 자신이 들어갈 틈이 단 1mm도 없다는 사실에 묘한 서운함과 경외감을 동시에 느꼈다. 옥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다. 예전 같으면 아들의 꽃다발에 감격해 눈물을 흘렸겠지만 지금은 그저 맑은 미소로 답할 뿐이었다.
준우야, 부귀영화가 다 무엇이겠니? 마음이 비어 있어야 비로소 소중한 것들이 보인단다. 나는 평생 내 마음속을 너라는 우상으로 가득 채우느라 정작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잊고 살았어. 이 글자는 내가 나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인 게야.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다음 달에 해외 연수를 가게 됐어요. 3개월 정도 짧은 일정이긴 하지만 준우 씨 혼자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준우의 얼굴이 금세 어두워졌다. 엄마, 그래서 하는 말인데. 수진이 없는 동안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좀 지내주면 안 될까? 밥도 그렇고 빨래도 그렇고. 나 혼자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그래. 준우의 제안은 간절했다. 그것은 옥분이 평생 기다려온 아들이 자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예전의 옥분이었다면 앞뒤 재지 않고 짐을 싸서 달려갔을 것이다. 며느리가 비운 자리를 자신이 완벽하게 메움으로써 다시 아들의 우주에서 유일한 여신이 되려 했을 터였다. 하지만 옥분은 수진의 눈을 보았다. 수진의 눈동자 속에는 어머니 제발 이 남자를 다시 어린애로 되돌리지 말아주세요라는 소리 없는 간청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옥분은 자신의 가슴 속 우상 끊기의 마지막 계명을 떠올렸다. 우상은 상대의 결핍을 이용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결핍을 스스로 채울 때까지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인내입니다. 옥분은 준우의 손을 단호하게 떼어냈다. 준우야, 밥은 내 손으로 해먹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준다. 수진이가 없는 3개월은 내가 한 집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홀로 서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이야. 나는 그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구나. 준우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엄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고생할 것 빤히 알면서. 고생해야 어른이 된다. 나도 이제야 어른이 되고 있거든. 수진아, 걱정 말고 다녀오렴. 준우는 내가 아니라 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잘 버텨낼 거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준 것은 허락이 아니라 자유와 신뢰였다. 수진은 옥분을 꽉 껴안았다. 옥분은 며느리의 어깨 너머로 아들의 당혹스러운 얼굴을 보았다. 아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옥분은 그것이 새로운 세상을 짓기 위한 공사 소리임을 알았다. 전시회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옥분은 수진에게 따로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연수 가기 전에 내 서예 낙관 파는 곳에 같이 가주겠니? 내 이름도 하나 파주고 싶구나. 우리 둘 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우리 이름으로 살아보자꾸나. 낙관이 찍힌 화선지처럼 옥분의 인생에도 선명한 붉은 인중이 남겨졌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식의 그림자가 아닌 박옥분이라는 태양이 스스로를 비추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옥분은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앉아 조용히 먹을 갈았다. 이제 그녀가 써 내려갈 글자는 허공을 넘어 환희를 향하고 있었다. 수진이 연수를 위해 출국하던 날 옥분은 공항에 나가지 않았다. 대신 집에서 정성껏 묵을 갈아 인내라는 2글자를 썼다. 아들이 혼자 남겨진 첫날 802호에서 들려올 서툰 생활의 소음들이 옥분의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 했지만 그녀는 핸드폰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우상을 끊는다는 것은 결국 내 안의 불안을 끊는 일이었기에 옥분은 자신의 불안이 아들의 문을 두드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묶어두었다. 준우의 홀로 썩이는 처참했다. 퇴근 후 불 꺼진 집으로 들어선 준우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목소리가 아닌 싱크대에 쌓인 며칠 된 컵들과 건조대 위에서 눅눅해진 수건들이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몰래 다녀가 우렁각시처럼 치워놓았을 거실이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옥분이 해다주던 보석 같은 반찬들은 사라지고 말라비틀어진 김치 한 보루와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뿐이었다. 엄마는 정말 너무하네. 어떻게 한 번을 안아보지? 준우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투덜거렸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자 준우의 짜증은 서서히 경외감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한 끼 식사를 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칼질과 불 조절이 필요한지 매일 아침 입고 나가는 와이셔츠의 빳빳한 깃이 사실은 누군가의 뜨거운 다림질과 땀방울로 빚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준우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몸소 깨닫고 있었다. 옥부는 그동안 몇 번이나 802호로 달려가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아들의 목소리가 힘이 없다는 것, 문자로 보내온 식단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옥부는 양희옥 작가의 문장을 떠올렸다. 당신이 대신 해결해주는 그 고통이 사실은 상대가 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친절이 상대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옥부는 아들에게 반찬을 보내는 대신 짧은 편지 한 통을 보냈다. 반찬 가방이 아닌 우체국 택배로 보낸 상자 안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밑반찬 대신 쌀 씻는 법과 국간 맞추는 법이 적힌 옥분의 자필 메모장과 작은 타이머 하나가 들어있었다. 준우야, 쌀은 3번 씻고 찬물은 바로 버려라. 국이 끓기 시작하면 이 타이머를 5분에 맞춰두렴. 인생도 그렇단다. 너무 오래 끓이면 짜지고 너무 일찍 불을 끄면 깊은 맛이 안 나지. 내 인생의 간은 이제 내가 직접 맞춰보거라. 엄마는 오늘 서예 전시회 뒤풀이가 있어서 좀 늦을 것 같구나. 메모를 읽던 준우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에게 바쳤던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관절을 갈아 넣은 숭고한 노동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했다. 자신이 당연하게 누려온 그 안락함이 사실은 어머니라는 우상이 바친 처절한 재물이었다는 사실에 준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날 밤 준우는 처음으로 쌀을 씻어 밥을 안 쳤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통 앞에 앉아 준우는 옥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전처럼 징징거리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엄마, 밥솥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네. 평생 엄마가 이 냄새 맡으며 우리 기다렸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좀 먹먹해. 고마워, 엄마.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너무 엄마를 일하는 기계처럼 생각했나 봐. 수화기 너머로 준우의 떨리는 음성을 들으며 옥부는 화선지 위에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것은 아들과의 단절이 가져다준 가장 아름다운 연결이었다. 우상을 끊어내자 비로소 그 자리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옥부는 이제 준우를 내 아들이라는 소유물이 아닌 고단한 삶을 헤쳐나가는 한 명의 성인으로 대접할 준비가 되었다. 그래, 준우야. 밥 냄새 좋지? 그게 사람 사는 냄새란다. 수진이 돌아오면 내가 직접 지은 밥 한 그릇 꼭 대접해 주렴. 그게 진짜 어른의 사랑이니까. 전화를 끄는 옥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옥부는 더 이상 아들의 안색을 살피는 사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삶을 정갈하게 가꾸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당당한 여성이었다. 옥부는 남은 먹을 갈아 마지막 장에 쓸 글자를 준비했다. 우상은 끊어졌다. 그리고 그 끊어진 자리에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건강한 뿌리가 돋아나고 있었다. 옥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라는 화선지 위에 가장 눈부신 획을 그을 준비를 마쳤다.